일단은 찾아놔야 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이고 왜 이렇게 휘었지? 자, 일단은 오늘 1교시에는 1교시 다 끝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동아출판사에 이네 1단원 우리 지난번에 5분간 했던 거 있죠? 5분간 뒤에 이거 본봉이 있어요. 그 본봉을 하고 그 다음에 공소성의 원리가 대화의 원리라는 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나중에 합법화 장문에 나오거든요. 수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두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아직은 3월이니까 다 같이 듣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C 다 못한 거 있죠. 그 부분까지 마무리하는 게 오늘 목표인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길어가지고 이게. 그런데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 달부터 어떻게 시스템이 바뀌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이제 대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밴드 올려놓은 거 봤죠? 라이브 밴드 올려놓은 거 혹시 봤어요? 네. 제가 일단 하나씩은 다 나눠드리긴 해요. 지금 다 나눠드렸어요. 사실 교과서를 다 선생님 나눠주긴 하는데 굳이 하나 더 올려놓은 이유는 집에 가셔서 이제 여러분이 숙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진도가 나온 부분을 지금 복습하고 있죠. 그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방식을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되고 그때 여태까지도 그렇게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국어를 공부하는 패턴을 선생님이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일단 필기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아가들은 그지 학교에서 수업도 열심히 안 듣는 애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기가 다 돼 있긴 할 건데 필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태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냥 필기만 적어주시지 않죠. 앞뒤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이 잘 들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열심히 들은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읽으면 그냥 외우듯이 이렇게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계속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치 설명을 하듯이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그렇게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평문을 가지고 평문이 뭐냐면 필기 안 돼 있는 거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생각나는 걸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하듯이 한번 적어봐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종의 테스트인 거죠. 테스트. 내가 어디를 알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구나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교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조교 선생님. 효율을 위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문법은 지금 살짝 고민인데 문법이 이미 다 부분 나가긴 나갔기 때문에 문법은 여러분이 이제 첫 주까지는 그냥 의문변동을 나가긴 나갈 건데 이 의문변동 했잖아. 그치? 어차피 이산이랑 동탄도 기말에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까먹지 않았어요? 안 까먹었어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조교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 뭘 하냐면 조교 선생님이 여러분을 이제 확인해 줄 거예요. 확인. 제대로 지금 됐나? 질문을 해주고 숙제가 어느 정도 돼 있나? 그런 거를 점검해 주는 역할을 하실 거고 그래서 문법을 1교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로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건데 시험도 좀 보고 이해됐죠? 근데 시험을 본격적으로 보는 거는 한 2주, 3주 이후부터 할 것 같고 다음 주는 당장 여러분이 지금 범위가 아직 안 정해져가지고 정확하게 그죠? 반송도 아직 모르죠 정확히 그렇게 됐어요 알겠죠?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자 이제 또 해봅시다 열심히 피곤한 거 아닌데 피곤하다고 해서 그 피곤하다는 걸 누가 알아주진 않아. 나만 알아주지. 알아주긴 하지만 피곤하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진 않아. 그지? 결국 성적이라서 니네 거라서 내가 죄짓는 느낌이네. 이거 되게 애들이 힘들어 보이네. 유독 그러네 유독. 수행평가 시즌 아직 아니잖아. 하고 있나? 맞니? 오, 그래도 학교들이 그래도 괜찮네. 원래 시험 전에 그래가지고 맨날 원성이 자제한데 선생님이 지금이 1차 수행이고 아마 2차 수행이 또 시험 앞쪽에 또 있어요. 하나만 있는 수행은 아닌데 2개씩 있잖아 보통 수행이. 하나 아니지? 그럼 또 시험 직전에 또 한 번 또 엄청 몰려와요. 놀리는 거 아니고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공부 미리 하세요. 민준이 맞죠? 강민준. 민준이가 2명 경무 맞고 도현이 맞죠? 수빈이 맞고
지환이었고 나경이. 나경이가 안 보이네. 나경이 오늘 모른다고 했나? 나경이 누구나? 누구나? 응. 윤재. 하늘이, 민준이, 은영이, 미나. 나경이도 집에 더 듣는다고 그랬나? 공부 열어보세요. 찾아보세요. 공부. 자, 아무리 이제 여러분이 어렵다 해도 다 틀렸어요? 없는 사람 없죠? 지금? 공범이 우리 5분간 했잖아요, 지난번에. 5분간이라는 실제 5분간. 그 프린트 안에 있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동화 거예요? 네? 네, 동화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소설이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어쨌든 지금 중간고사 보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2학년 때 문학도 하셔야 되고 결국은 수능까지 준비하셔야 되고 3학년은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실제 그 과목이 아니고 선생님들은 문학을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문제 내는 게 좋잖아. 그래서 화작인데도 수능 특강 문학으로 나오고 그런 학교 굉장히 많거든요. 3학년 때도. 결국 무슨 얘기냐면 문학은 여러분이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작품을 접하고 그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런 룰을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굳이 하려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학교별로 나눠서 하긴 할 건데 선생님은 그냥 내 욕심에는 너네가 지금 그래가지고 교과서 2개이기 때문에 조금 서로 다 듣는 게 나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해 원래. 너무 자기네 거 학교만 하는 공부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한 학교만 모였으면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도움이 되는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너희들을 크게 키우려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다 된 거를 또 듣고 그래야 된다는 또 문제가 있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너네가 조금 열심히 하고 우수한 친구들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죠. 선생님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많이 이제 힘드시거나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철저히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자기네 학교만 모여 있어도 그 시간에 다 문제 풀고 그런 시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로스가 그렇게 크게 나는 건 아니어서 2 교과서 정도는 같이 해도 된다. 자, 소설이에요. 일단은 원래 여러분이 내신을 준비하실 때는 어떤 걸 놓치시면 안 되냐면 여기가 이 단원이 결국 무슨 단원이냐 라는 건데 동아출판사 1단원의 그 문학의 관례와 특성이기 때문에 얘는 2번째 날 서사 문학의 특징을 우리가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서사 문학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무슨 했던 소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쓰고 받아 적고 거기다가 필기만 열심히 해서 그걸만 외우라는 식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알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사문학의 특징이 뭐였냐면 서사가 뭐야? 서사문학의 특징이 뭐야? 대답 좀 해봐. 서사 뭐라고? 그렇지. 이야기를 통해 줄거리. 이야기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의 어떤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설에서? 그렇죠. 서술자. 서술자가 되게 중요하고 그 서술자를 따라다니는 출제 요소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시점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문학이라는 것은 제목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목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제목이라는 것이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서술자가 누군지를 찾는 거 매우 중요하고 시점은 되게 중요한 출제 요소예요. 그리고 이 본범에서의 서술자, 이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이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서술자가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줄거리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예, 인물, 네, 사건, 배경이.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요? 인물의 정보를 파악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인물을 세웠지? 왜 이런 인물들을 등장시키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 사이의 어떤 갈등 구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주제와 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다음 배경은 또 왜 이렇게 했지? 배경은 중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놀랍게도 1930년대 이 소설 알아요? 본문 좀 많이 알죠? 많이 알아. 근데 1930년대에 나타나는 그 특징은 뭐냐면 일제강점기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일제강점기라는 티가 나요? 안 나요? 별로 안 나지. 안 나요? 이 소설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선생님이 어릴 때는 이거 어떻게 배웠냐면 김유정의 비판을 많이 받았다라고 배웠어. 왜냐하면 1930년대는 그렇게 민족적으로 고난의 시기였는데 어떻게 소설가가 이렇게 사회적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냐 그랬지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얘는 문학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특징을 그렇게 설명해요. 얘는 그렇게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이슈는 일부만 살짝만 다루고 있고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설인 거예요. 알겠죠? 옛날에 비판했다라고 배웠는데 매우 중요하고 이 작품에서 진짜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서술상 특징, 이 서술상 특징들이 시처럼 많이 나오진 않지만 다채롭진 않지만 서술상 특징이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포인트들을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지. 읽어는 봤죠. 이 소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좀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없어요. 거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출제 요소를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서술상 특징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개론을 설명해 드립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썼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미리 말해줬네. 선생님,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뭐 되게 대단하고 특별한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요. 어떤 인물로 설정이 되냐면 어리숙하고 순진, 바보스러운 그런 이미지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시점 설명하면서 설명을 조금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어리숙한 서술자를 일부러 설정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린 꼬망이나 어리숙하고 좀 미숙한 사람을 설정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효과가 뭔지 되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겠죠. 그거 잘 찾아보셔야 되고 두 번째 또 서술장 특징이 뭐냐면 비속어와 토속어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비속어와 토속어. 토속어라고 하면 뭐 방언을 말하는 거죠.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겠지만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제재연구라고 필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글의 성격을 보면 해학적이고 희극적이고 토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얘를 왜 그럼 해학적이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어떤 요소들이 얘를 희극적으로 만들고 있어. 얘가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해학적인 성격을 갖게 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 학교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놓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 모든 것들은 소설의 기본적인 해석의 방향이에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독해의 방향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표현들은 다른데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다가 여기서 모르는 용어가 있다 그러면 챙겨놓으셔야 돼요. 토속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골스럽다라는 거죠. 그 지역의 특색, 그 지역의 풍속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속적은 소두자, 그 지방의 풍속. 풍속이 드러난다는 뜻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 향토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향토적. 향토적이라는 표현도 진짜 많이 나와요. 시에서도 흙냄새라고 했어. 흙냄새. 그쵸? 뭘 떠올리면 좋다고 했냐면 시골스러워. 또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소설은 비속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고요. 토속적인 방언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이런 해학적인 특징,
여기다 비속어 같은 거 쓰면 그게 품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게 우스꽝스러워지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토속적인 방언이라든가 시골의 어떤 풍경 묘사라든가 풍경 묘사, 시골스러운 어떤 풍경 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만든다? 이런 향토적인 그런 성격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구성 방식. 이거 얘들아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 구성 방식이 별표예요.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역순행적.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 반송 긴장하세요. 질문 많이 할 겁니다. 역순행적 구성이 뭔가요? 반송. 문제 말해보세요. 시험 문제예요. 이거는 100%입니다. 100%. 그리고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고 선생님도 실제로 출제할 때 아주 잘 써먹었던 그런 파트예요. 역순행적 구성이 뭐죠? 순행은 뭐예요? 순행.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역순행은 뒤죽박죽했다는 얘기거든. 뒤죽박죽했다는 얘기는 내고 싶지. 시간의 정확한 순서대로 사건 진행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무조건 출제됩니다.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냈던 점은 단 한 번도 없어. 선생님도.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한번 쭉 정리해 드릴 거고 되게 독특한 게 자,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뭐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죠. 근데 이 소설의 정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절정을 1, 2로 나눠. 그래서 놀랍게도 이걸 결말 사이에 끄집어넣어. 이렇게 돼 있어. 소설이. 그래서 뒷부분이 되게 이상해요. 마지막에 이상하게 끝나.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고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인물 제시 방법도 잘 출제돼요. 이거 지울게요, 요즘. 써주세요. 인물 제시 방법.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 소설을 보면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을 출제 포인트를 미리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인물 제시 방법에는 직접 제시가 있었고 간접 제시가 있었습니다. 복잡하고요. 이거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좀 보기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내신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수능에서는 당연히 애매한 부분은 절대 내지 않습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내지 않고 만약에 내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선지나 보기를 통해서 기준을 줍니다. 판단 근거를 주고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어때? 라고 물어보지. 애매한 건 안 물어보니까 쫄지 마.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 설명했어 선생님이. 얘는 설명하는 거고요. 요약적 제시고요. 말하기고요. 이런 말 다 배웠어요. 그죠? 얘는요. 보여주기. 극적 제시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대화 가운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애들이 대화니까 간접 제시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제시는 독자가 판단의 여지가 없어. 독자가 판단할 게 아니야. 거기서 보면 착하고 난폭하대. 거칠고 난폭하다. 그럼 끝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거야. 그는 다짜고짜 다가가서 주먹부터 휘둘렀다. 이랬어. 맞니? 그럼 그건 뭐야? 행동을 보여줬지. 그러면 그거는 독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또라이로 들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시원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불같다. 미쳤나봐. 또라이인가봐. 이게 되게 해석이 갈리잖아요. 그런 게 간접 제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안 헷갈리는 방법이야. 읽었을 때 그래서 얘가 이런 행동으로 봤을 때 이런 외향으로 봤을 때 얘는 좀 거칠 것 같아. 얘는 좀 청순할 것 같아. 라고 내가 판단을 하게 만들면 걔는 간접 제시인 거예요. 알겠죠? 그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제일 중요한 것도 이 작품의 되게 중요한 특징 해학성.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다. 그 포인트들을 뭘로 만드는 거냐. 첫 번째 호칭어. 호칭을 보면은 거기 이제 중간중간 나와요. 막 장인한테 이놈의 장인님 막 이런 표현을 해. 그럼 이놈이라는 거는 낮추는 말이고 장인님은 높이는 말이야. 그러니까 모순이지. 부딪히지 서로. 그러니까 이런 모순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빙장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호칭어들을 되게 우스꽝스럽게 써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해학성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웃음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웃긴 거예요. 보고 있으면 웃긴 건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어리숙한 서술자. 어리숙한 서술자를 등장시켜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공간 배치를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잘 따라올 수 있죠. 3번은 이제 묘사하는 겁니다. 인물을 묘사하거나 장면을 묘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스꽝스럽게 해학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4번이 별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거예요. 이 작품에 클라이막스가 있어. 제일 웃긴 장면이 있거든요. 우스꽝스러운 장면. 그래서 그게 장인과 사위 간의 활극을 해요. 활극이 뭐냐면 여러분 뭐 코믹한 액션 활극, 뭐 21세기 신개념 활극 들어봤지? 활극이 뭐냐면 막 움직이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막 몸싸움 하는 걸 활극이라고 해요. 그런데 너네 생각해봐. 아빠랑 외할아버지랑 싸우는 거야. 몸으로. 어때? 상상만 해도 웃기지? 웃기다는 게 심각하지만 되게 웃긴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심지어 이상 나중에 배우겠지만 급소를 공격하면서 싸워. 이게 그냥 들으면 별로 안 웃긴데 아빠랑 할아버지랑 그렇다고 생각해봐. 어때? 니네가 나중에 결혼할 여자 아버지랑 급소를 공격하면서 싸운다고 생각해봐. 말도 안 되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겠지. 멋있게 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되게 웃기게 싸우는 똥집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돼. 웃기잖아 그치? 그런 부분은 이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절정 2를 마지막 부분에 배치. 마지막 부분에 배치했다는 거는 뭐야?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야. 이게 잘 봐.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강조하는 거야. 강조. 왜? 이게 되게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야.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하면 해학성이 높아지지. 됐어요? 자, 다시 봄봄이라는 작품은 일단요. 제목의 의미 잘 출제되고요.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이런 기본적 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서술사 특징이 매우 중요한데 이 대칭 주인공 시점에서 어리숙하고 순진한 그런 주인공을 이제 설정해 놨다는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유독 비속어나 토속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해학적인 것들도 강조하고 토속적인 색깔도 많이 띈다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건 구성 방식인데 역순행적 구성을 쓰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하이라이트 절정과 결말 절정. 그래서 절정의 아주 하이라이트 부분을 결말 뒤로 빼고서 여기 집중하게끔 만든다는 아주 독특한 구성 방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 제시 방법도 많이 사용되는데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인지 이거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이론은 내가 독자로서 이걸 읽고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만들면 간접 제시. 판단할 거 없이 바로 설명해주면 직접 제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중요하다. 해학성이 되게 뛰어난 작품이야. 성격에 대놓고 지금 해학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호칭어를 되게 이상하게 쓰고요. 어리숙한 서술사가 이상한 짓 하게 만들고요. 웃기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를 되게 우스꽝스럽게 한다든가 아니면 장인과 사인 간의 어떤 몸싸움 되게 우스꽝스러운 급소를 공격하고 서로 막 되게 웃기게 싸우는 거야. 그런 장면은 마지막 부분에 배치해서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좋나요? 좋죠? 자, 그 다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건데요. 어떤 걸 여러분이 아셨냐면 학습활동을 가서 보세요. 우리 학습활동 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학습활동은 집에서 이제 자기가 복습을 하면서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습활동은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 알겠죠? 학교에서 특히 학습활동을 열심히 했다. 선생님이 되게 꼼꼼히 가르쳐 주셨다. 그건 그냥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진도 나가기 버겁기 때문에 학습활동도 필요 없는 건 잘 안 하세요. 그죠? 그런데 이제 허를 찌르는 선생님도 계셔. 갑자기 설명 안 해줬던 학습활동을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내시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 생각을 말해보자 이런 건 볼 필요 없고요. 그죠? 그리고 뒤에서 이제 한 작품들 중에서는 작품이 보충 설명으로 나왔을 때는 그걸 설명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출제를 잘 안 하시긴 합니다만 혹시 모르니 잘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상호 제가 묻고 싶은데 이상호 그 공손성의 원리, 그 대화의 원리 하는 거 어려웠어요? 그거 은근
은근히 어려워하는데 애들이.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되게 헷갈려요. 이게. 선생님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치. 논란이 되게 있어. 그게. 그래서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네. 자, 아무튼 선생님이 1번을 거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발단, 전개 1, 전개 2, 전개 3, 위기, 절정, 결말, 절정 2 이렇게 돼 있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어제, 그저께 낮, 어제, 어젯밤,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뒤죽박죽 때리다. 역수동적 구성이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냐면 가나다라마라는 그 단락을 이렇게 나눠주고서 실제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써라. 뭐 이렇게 나와요. 미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게 시험 범위인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시험 범위가 아닌 친구들은 이걸 뭐 너무 그렇게 신경 써서 들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시험 범위인 친구들은 반드시 원래대로 일어난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보면 안 헷갈려요.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이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학습활동 거기 보시면 그저께, 낮, 그 다음에 어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그저께, 낮, 그 다음에 오늘 장면 단위로 나눌 거예요. 장면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오늘을 좀 넓게 쓰시고, 아니 어제를 해야 되는구나. 그저께는 어제, 오늘. 이 스토리는 대충 알죠? 그죠? 나라는 어리숙하고 순진한 인물이 장인이라는 그러니까 정순인의 집에 대림 사이로 가 있어요. 그죠? 거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나는 순진하고 어리숙하고요. 26살인데 아직 장가 못 갔어요. 선생님이 할 일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노총각이었죠. 엄청 노총각이다. 그럼 보세요. 어리숙하고 순진한 애가 노총각이야. 왜 못 갔을까? 어리숙하고 순진하고 매력이 되게 없겠지 뭔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되게 순진해. 아직도 순수하고 어리숙해. 그런데 힘은 되게 좋아. 힘은 되게 좋아. 일도 되게 잘해. 순수하니까 단순해. 단순무식이야. 그러니까 하라는 일을 진짜 잘한다? 근데 장인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교활해. 그리고 탐욕스러워. 얘는 이제 직업도 있어. 직업이 뭐냐면 마름이에요. 마름이 뭐예요? 마름은 잘 나와요. 마름은 이 시대의 그 작품들 중에는 많이 등장하니까 잘 보면 소작인이 있고 지주가 있으면 그 중간 관리자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봐. 지주가 직접적으로 소작인을 괴롭힐까? 지주는 소작인을 만날 일도 없죠. 사실 되게 높은 사람이고 진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소작인 하나하나 이렇게 꼬집으면서 다니겠냐고. 아니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들도 괴롭히는 실질적 권한은 누구한테 있었냐면 마름이라는 사람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마름은 그 당시에 원성이 자제하겠지. 너희들이 지주라면 착하고 순수하고 마음 약한 사람을 마름으로 쓰겠니? 아닐 거 아니야. 지독하게 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름은 굉장히 마이너스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어떤 식으로 얘를 가지고 오냐면은 만약에 이 사람을 일꾼으로 쓰면 뭘 줘야 돼? 돈을 줘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 딸을 이용하는 거야. 딸이 셋인데 딸 셋을 이용해서 하나를 몇 년씩 울고먹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몇 년씩 울고먹다 시집 보내고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상황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되게 어리숙하고 순진한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정순이라는 애는 어떤 애냐면 16살이에요. 나이가 훨씬 어려. 그러니까 장애는 맨날 뭐라고 하냐면 키도 조그맣고 어린 이제 정순이를 보면서 야 이놈 새끼야 넌 양심도 없냐 이렇게 조그만 애랑 무슨 결혼한다 그래 이러면서 계속 차일피일 밀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얘는 그러니까 뭐냐면 착하고 순진하니까 진짜 16살밖에 안 됐고 키도 요만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 내가 너무 짐승인가? 내가 너무 양심이 없나? 이러고 있던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얘를 충동질해. 뭐라 그래? 여기다 써주면 좋겠어. 일단은 뭐냐면 얘는 그러니까 장인한테 불만이 있어도 그냥 또 참고 이랬는데 결정적으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얘는 오로지 점순이밖에 없어. 근데 점순이가 너무 어리고 순진하고 아직 키도 안 자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점순이가 자 충동질을 합니다. 점순이. 쏘세요. 1차 충동질. 밥을 점순이가 갖다 주거든.
얘는 아직 어리고 순진한 줄만 알아서 나는 얘를 데리고 장가를 간다는 생각만 하는 것도 막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순이가 밥을 이렇게 내려놓더니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이래. 무슨 뜻이야? 너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이래. 너는 밤낮 일만 하다 죽을 거니? 이 뜻이야. 그럼 얘는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너 왜 결혼시켜달라고 안 해? 너 왜 성례시켜달라고 안 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얘가 갑자기 어느 날 꾹꾹 참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이 일렁일렁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착하고 순진하고 애기 같은 줄만 알았던 정순이가 자기한테 너 밤낮 일만 하다 말 거야? 이래. 그 얘 또 뭐라 그래? 그럼 어떡해? 이래. 일부러.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작가가 이 나라는 인물을 정신아 너도 원하고 있니? 좋아. 오빠가 어떻게 해줄까? 이러면 어떡해? 분위기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지? 이게 뭐야? 그럼 어떡해? 착하고 순진하니까. 그랬더니 성시켜달라고 하지 뭐 어떡해? 이래. 그리고 핑 가버려. 그래갖고 순진하고 무식한 나를 무지한 나를 막 드쓰셔놨어 얘가. 1차 충동질이야 그게. 그러면 봐봐.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그랬어 얘가. 알겠지? 그럼 니네가 밤새 어떻게 잠 와? 안 와? 아니 순진하잖아. 니네 아직 어린 남자애들이니까 어떤 네 여자친구가 넌 상상도 못했는데 감히 상상도 못했던 내가 너한테 넌 나한테 왜 고백 안 해? 이랬어. 한 대 맞은 거 같겠지? 그치? 집에 가면 잠 안 오잖아. 그래갖고 밤새 막 생각을 해. 그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고 했더니 일이 돼 안 돼. 손에 잡혀 안 잡혀? 안 잡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일하기가 싫어. 그래서 장인한테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부딪혀 한번. 알겠니? 다시 누구 때문에? 점순이가 충동질을 해서 근데 이거를 막 뒤죽박죽 섞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 순서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장면을 딱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찾아야지 찾아줘. 알겠죠? 그래서 막 장인한테 따지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구장한테 가서요. 구장. 구장이 그 마을의 이장이거든요. 이장. 그 마을에 어떤 그 어르신 같은 그런 개념?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따지자고 해. 그래서 막 구장한테 찾아가거든요. 구장한테 가서 우리 한번 얘기해봐요. 장인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막 이래. 그래서 갔다? 근데 처음에는 구장이 내 편을 들어줘요. 내 편. 그래 자네 말도 다 일리가 있지 막 이렇게 들어준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마지막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도 소작이냈던 거야.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장인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는 결국은 다시 구장이 처음에는 내 편을 들어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장인 편을 장인의 협박을 받지. 무언의 협박을 받아. 그리고 어떻게 돼? 나를 회유해.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장인이 뭐냐면 마름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장은 뭐야? 내 소작인이었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자네 말이 맞지? 얼마나 늦고 마음이 불안하겠어. 자네 노총각인데 이랬는데 이제 빠직한 거지. 이 새끼 너 말 똑바로 하네? 이러니까 맞다. 아이고 저 사람 마름이었지? 이러면서 나를 회유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얘도 바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장난할까요 지금? 부장도 똑같은 인간이야. 막 이러면 어떻게 돼? 주제를 구현할 수가 없어. 여기서 난 어떻게 또 순진하고 뭐 어리숙하고 착하니까 또 넘어가 그냥. 맞아.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열심히 해야지. 성례는 언젠가 시켜주겠지. 이러면서 돌아와. 자 그러다가 친구 뭉태라는 이 장면도 중요해요. 뭉태네 집이 나와요. 밤에 뭉태네 집에 가. 근데 봐봐. 뭉태라는 애는 어떤 애냐면 나랑은 달라. 나랑은 다르고 얘는 장인의 실체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장인을 비판합니다. 장인은 뭉태가 막 비판해.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뭉태가 장인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독자 입장에서 봐봐. 너희들이 지금 읽다 보면 느낄 건데 독자 입장에서 계속 고구마거든? 계속 고구마 먹은 것 같아. 왜? 병신, 비읍시가, 야, 그 장인은 교활한 인간이라고 널 이용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근데 난 그랬어. 되게 답답하잖아. 또 속네. 또 속네. 그러니까 네가 계속 거기서 그러겠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여기서 또 속아 넘어가잖아. 미치겠는 거야. 근데 뭉태가 막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논리적으로 야, 네 장인은 이게 문제고 네가 첫 번째 사이도 아니고 넌 몇 년을 더 해야 될 거야?
비읍시오사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봐봐. 그래서 여기서는 독자 입장에서는 얘가 사이다야, 사이다. 사이다 발언 해주는 애야.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나가 각성을 하면 돼, 안 돼? 각성을 해, 여기서. 야, 뭉태야, 이 자식아, 너밖에 없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이대로, 아유, 진짜 이대로 여기서 시간을 허비했을 거야. 이러겠어? 아니야. 안 넘어가, 또. 뭉태는 우리 장인님을, 장인님하고 무슨 안 좋은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걸 거야. 그리고 넘어가지 않아. 계속 고구마야. 알겠지?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뭔 일이었어. 자, 어제 부장한테 갔다 왔다는 걸 점순이가 들었겠지. 그 점순이가 또 뭐라 그래? 부장님은 갔다 왔어? 뭐라 그래? 그랬더니 당연히 안 된대 이랬겠지. 그랬더니 이 바보야, 그런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 또 그럼 어떻게 해? 또 이래. 알겠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시험이라도 잡아채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는 점순이 말이라면 그 말에만 움직이는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점순이가 2차 충동제를 합니다. 2차 충동제. 점순이의 2차 충동제를 일어나. 포인트는 뭐냐면 수염이라도 잡아채야지 라고 얘기해봐. 자, 나 어떤 애야? 단순, 무식, 순진, 무구야. 맞니?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나의 아내가 될 그녀가 나에게 뭐라고 그랬어? 너 비읍시옷같이 그냥 당하고만 있니? 뭐라도 해야 될 거냐? 뭐 어떡해. 수염이라도 잡아채야지 이 녀석이야. 그랬어. 그랬더니 얘는 그 뭐밖에 안 보여 이제. 수염밖에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다시 자녀에게 도발을 해. 자, 이게 이제 여기부터 하이라이트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정말 해. 막 이제 볼 거야. 장면 보면 진짜 웃기겠어. 엉덩이로 밀치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낭떠러지 같은 거지. 이렇게 얕은 낭떠러지 같은 데다가 밀어내고 막 쑤시고 막 이러면서 싸워. 아무튼 그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점순이가 누구 편 들게? 아빠 편을 들어. 아빠 편을 든다고. 장인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봐봐. 도발해서 막 싸우고 있는데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점순이가 장인 편을 들어. 그럼 얘들아 봐봐. 나한테 수염 잡아채라고 한 애가 누구야? 점순이잖아. 그 나는 걔 말만 듣고 막 걔 잘한다고 했겠지? 더 잡아당겨야지 우리 점순이 생각하면서 막 더 잡아당기고 더 싸우고 있었는데 점순이가 나서 이놈이 미쳤나? 빨리 당장 떨어져! 이러면서 아버지 편을 들어. 그럼 니네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지? 황당 그 자체지 그냥. 그치?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멍해지면서 전의를 상실해. 왜냐? 싸울 이유가 없지. 그녀 때문에 싸운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화해가 되는 거야. 화해를 하고 일하러 가. 이러고 끝나거든. 다시 일하러 가. 신나서. 알겠니? 바보 멍청이니까. 알겠니? 그러면 봐봐. 작가는 왜 이렇게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결국 마무리를 이렇게 짓느냐.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 장면은. 자, 이제 이 순서는 정리되죠? 그죠? 이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다시 점순이가 아까 그 상황에서 몇 년째 지금 내가 대리사회라고 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떡하겠어. 아직 조그맣고 어리고 그래 늑대 같은 놈 이러면서 참고 있는데 점순이가 그 순진하고 어린 줄만 알았던 점순이가 밤낮 일만 하다 말 거야? 이러면서 나를 막 충동질해서 일하기 싫어? 라고 자기는 따지면서 부장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러고 막 갔어. 그랬더니 처음엔 내 편을 들어주던 부장이 나중에는 장인의 무언의 협박에 의해서 이런 관계 때문이겠지? 나를 회유해서 또 바보같이 넘어가. 저녁에 뭉태네 집에 가서 장인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논리적으로 막 얘기해주는 뭉태의 얘기에도 결국은 넘어가지 않아. 나는 장인을 믿어. 그렇게까지 바보같이 넘어갔는데 또 누가 건드리냐면 점순이가 갔다 왔어? 뭐 효과 좀 있었어? 아니. 그냥 있으면 어떡해. 수영을 잡아채야지. 2차 충동질에 의해서 또 도발을 합니다. 알겠죠? 그 장면 생각나시죠? 요거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재밌어요, 소설. 재밌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필기를 선생님이 다 돼 있는 걸 드린 이유는 너무 필기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시지는 말란 얘기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발단부터 가겠습니다. 발단부터.
자, 제목은 이따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독특한 점은 봄 2번 나왔고 봄이라는 계절이 가지고 있는 계절적 배경의 특징과 2번 썼다는 점, 가운데 점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장희님 이제 저 밑줄. 자, 되게 특이한 게 보통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이 그냥 앞에서 인물을 등장시키는 반면에 여기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긋고 자 나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에 1인칭 시점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밑줄 나이가 찼으니 성례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자 동그라미 칩니다. 성례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야? 성례. 성례가 뭐냐?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혼인.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뭐라고 말하냐? 이 자식아 성례고 뭐고 미처 자라야지 밑줄 칩니다. 미처 자라야지. 자 벌써 시작부터 갈등의 코드가 딱 등장을 했는데요. 뭐 때문에 싸우고 있냐면 성례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자 나는 빨리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이도 먹었으니 성례 문제 시켜달라고 하고 있고 장인은 계속 무슨 핑계를 대고 있냐면 미처 자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심지어 키야. 야 키라는 게 상관이 있니 없니? 그지? 키가 크면 나이가 많은 거? 그게 아니잖아. 그게 되게 논리적이지 않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이유를 대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하고 꼬박 7달 동안을 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어머 여기 와서 돈 한 푼을 안 줬어? 3년하고 꼬박 7달이나 일을 시켜 먹었어? 와 장인 더럽게 욕심많네. 진짜 이기적이다. 라고 내가 판단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간접 제시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 자라야 되는 건지 짜증 영문을 모르겠다. 일을 조금 더 잘해야 된다든가 밥을 좀 덜 먹으라는 거. 이거 얼마나 이거 생각하는 게 순수하니 26살에 지금. 밥을 조금 먹으라는 거 내가 할 수 있겠어. 일을 더 하라고 하면 하겠어. 근데 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자,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선생님 얘도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잘 봐, 생각이. 이때면 이때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정해고 있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붓배기의 키로 무릎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지는 누가 알았겠냐. 자 붓배기 키라는 건 키는 딱 정해지고 붓배기 딱 고정돼 있고 옆으로만 벌어지는 몸이라는 거야.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려워하나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 일만 했다 빗줄. 자 우직하죠. 우직하고 일만 하는 착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말이다. 장인님이 지가 다 알아서 이제 너도 참 일반이니까 그만 장가들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시치미를 딱 대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봐 지레 펄펄 뛰고 이해하답니다. 명색이 말이 좋아서 대리사위지. 자 동그라미 칩니다. 인물의 정보예요. 인물은 지금 현재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대리사위라는 걸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일하기가 싱겁을 뿐더러 아무것도 아니다. 숙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 키만 자라기를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언젠가는 자 지금 보십시오. 자 쑥맥 동그라미 치시고요. 쑥맥이라는 단어는 왼쪽에 설명되어 있죠? 사리 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독자로서 이 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평가할 게 없지. 판단할 게 없지. 그냥 쑥맥이라잖아. 그치? 끝났어. 직접 제시야. 언젠가는 이러면서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가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를 가지고 덤벼서 밑줄쳐. 자, 잘 보세요. 인물의 행동이에요.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재볼까? 막 했다는 거야. 이 답답한 심정에서 26세의 멀쩡한 청년 남자가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행동 아니니? 니네가 만약에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얘가 키가 더 커야 너른 애랑 결혼시켜줄 거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니네가 막 자를 들고 들어서 아이고 키 한번 재봐요 이런 행동 하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해학적인 웃음을 유발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서 이야기도 못했대. 운물길에서 어쩌다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오름으로 재봤대. 자, 그 다음에 제미 키도 키도 더럽게 안 크네 이러면서 침을 퇴 뱉는다.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이 정도? 개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래도 사람은 안 크냐라고 생각해. 밑줄 쳐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자 생각해봐. 26살 남자가 생각하는 거야. 그치? 유치원 5살짜리 6살 애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개돼지는 잘도 크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크냐 이런 생각 안 하지 26살이. 그러니까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는 건가? 라면서 26살이 하기에는 너무 어리숙한 판단을 하는 거 이런 거 다 인물에 대한 해학성, 희화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신 물을 대신 길어다 줬어.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소망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 킴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떡을 갖다 드리고 고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상한 부분 없나요? 우리가 치성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가서 먼저 재단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지내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잖아. 서민의 생각이지. 얘는 어떻게 거꾸로 하고 있지? 자, 지금 여기 포인트 보이세요? 여기 이거 잘 나와요. 4개가 나왔는데 뭐지? 이 아이가, 이 나라는 인물이 얼마나 어리숙하고 나이에 맞지 않게 미성숙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4개가 나오고 해학적 웃음을 유발하는 코드가 나와 있다. 그래 어저께 싸운 것, 그래서 내가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자네님이 밉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자, 뭐가 나올 차례냐면 이제 우리가 싸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뭐를 묻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 쓴겁다. 이벼가 자라 점순이가 먹을 것도 아니지만, 아니고, 장인님 아랫배나 불릴 거면 내가 여기서 일을 왜 하고 있지? 그 생각 했다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요? 일을 하는데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진짜 너무너무 일하기 싫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여러분이 다 자기네 교과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왼쪽에 보면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놓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일을 하기 싫어서 아이고 배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겨드랑이에 있던 키를 그냥 털썩 떨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 화합선언. 일이 앞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그만이니까 아픈 사람을 누가 일을 하겠냐 이러면서 파릇파릇 도다우로 프랑스 풀 뜯어들고 다리에 거머리를 쓱쓱 문지르면서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봤다. 노은 가운데서 장인도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나를 한참 노려보더니 이 자식아 또 왜 이래? 배가 좀 아파서요. 실제 정말 배가 아픈 게 아니죠. 그죠? 아까 뭐였어? 이거야. 알겠지?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 여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노에서 절풍절풍 두그러 올라오더니 멱살을 차 밑줄.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자,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행동을 보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짜고짜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진짜 아프지도 않냐고 물어보고 정말 오자마자 갑자기 멱살을 잡고서 뺨을 팍 때렸어.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서 성격을 직접 지시, 간접 지시? 지연이 말해봐. 직접 지시야, 간접 지시야? 왜? 성격에 대한 언급은 없지. 이 행동을 보고서 내가 판단해야 되지. 이래니? 그러니까 간접 지시. 꼭 기억해야 돼. 이 포인트를 잘 짚어야 돼. 다른 소설에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지? 이 자식 이러다 말고 누굴 망해놓고 댕속이야? 이러면서 이 대가리 까눌 자식 이랬어. 뭐 쓴다고? 비속어 쓴다고. 그죠? 천박해 아주. 자, 우리 장님은 약이 오려면 이렇게 손버릇이 못됐어.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님 편학교. 아까 선생님 말했어요. 여기는 호칭어를 모순적으로 쓰거나 호칭어를 이상하게 요상하게 씀으로써 해악성을 유발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죠? 그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장인에 대한 나의 이중적 태도야. 그래서 이놈이라는 거는 화가 나니까 하는 거고 장인은 장인이니까 장인 님자를 붙여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요소예요. 자, 그러다가 욕필이,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장인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동네에서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이는 명이 자르다 한다. 조그만 애들도 그를 돌라세워놓고, 돌라세워놓고는 앞에서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라세워놓고 돌아서면 욕필이, 이름이 원래 봉필이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봉필이, 우리가 그래서 무슨 영주 이런 식으로 끝나면 주불리 하듯이 그렇게 언어 유인데요. 뭐냐, 이름이 봉필이니까 거기다가 욕필이. 허나 인심을 정말 잃은 것은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그 당시 마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죠. 욕을 잘해야 되고 사람을 잘 치고 생긴 길 어떻게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 요양이 똑됐다. 자, 여기 가로쳐 볼까요? 자, 인물이 진짜 못됐어 아주 못됐어. 자기니 여기 소작이네요. 당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론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애벌론 때 품을 안 준다는 건 뭐냐면 안 도와준다고 와서.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수비나 졸면 안 돼? 그의 가을에는 영락 없이 땀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 돈도 먹이고 술도 먹고 그렇게 아부하는 애들을 그런 놈이 슬쩍 돌라앉는다. 가져간대. 자, 이는 욕심 많은 장인의 성격이 드러나고 자기에게 돈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소장을 못하게 했던 그 당시 마름의 행건데 아마 이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어떤 성격을 조금은 드러내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소설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다루진 않습니다. 사실. 이 바람에 장인집의 빈 애악강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가 절로 들어와. 굽실굽실해.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마름의 횡포가 상당했고 이 장인 그렇게 못돼. 그래서 그 뇌물을 받아 처먹는 그런 아주 비정한 그런 마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나왔죠? 여기 보시면 그런데 내게 장인님은 감히 큰 소리를 못 친대. 그렇게 동네를 호령하는 마름 양반이지만 나와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 라고 얘가 얘기하고 있어.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입만 참긴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돈해야 되고 한참 바쁜데 내가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장인은 낭패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좀 달라. 여기 나왔죠? 나는 소장님처럼 논밭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나와 장인은 사이와 빙부의 관계지 소장님과 마름의 관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이맘때도 이렇게 트집을 좀 했더니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 원래 이러네 원래 이래. 작년에는 또 돌멩이를 집어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얘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가을에 별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맨날 그랬다는 거야 맨날. 그래 귀가 번쩍 껴서 그날로 일어나 남이 이틀 걸리를 혼자 다 했어. 그랬더니 장인도 대단한 인재야 이러면서 컥에 놀랐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올해는 시켜줬어야지. 근데 또 안 해줬어. 알겠지? 또 안 해줬어. 또 핑계는 뭐였어? 야 이 자식아 미쳐 커야지 저걸 내리면 무슨 혼인이냐 이놈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남을 굉장히 그 몰상식한 사람 만들어 놓고 그냥 끝내.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님하고 된돌이다 메꿨고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 하다가 꼭꼭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자 이제 얘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참말이지 난 이 꼴하고는 집에 못 간다. 장가를 들러갔다가 오장 못 났어요. 그대로 쫓겨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풀 죽은 장님 앞으로 가서 자기가 큰 소리 쳤어. 난 달태야. 사경 쳐서 내시오. 자 사경이 뭐냐면 원래 그 일을 품을 드리고 나면은 주는 월급 같은 거 월급.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사이로 왔지? 어디 무슨 살로 왔니? 그러면 성례를 해줘야죠. 자 다시 한번 갈등의 원인이 등장을 하고 있죠. 성례시켜줘야지. 아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또 뭐야? 똑같은 원인이야.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되는 패턴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여기 나오죠? 나와 장인을 왜 싸워? 성례시켜달라고. 얘는 안 커서 그렇고 속내는 뭐야? 일을 시키려는 거였고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뭐다? 점순이가 키가 안 자라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핑계야 이거 핑계. 표면적인 건 핑계고 원래 실제 속셈은 일 시켜 먹으려고 거고 나는 빨리 성례시키고 싶고 하고 싶고 됐죠?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부장한테로 가서 담판하자고 소매자락을 이렇게 끌었다. 너무 좀 빨리 하고 있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어. 빨리 따라와. 됐나요? 그럼 어디로 온 거야? 부장한테 온 거야? 됐지? 이제 부장한테 가는 거야. 자, 부장한테 갑니다. 아, 이 자식아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끝대지만 장인이면 제가 내 기운은 못 간답니다.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가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그래서 자, 사실 봐봐.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다. 자, 여기 봐봐. 되게 특이해. 지금 부장한테 가는데 일하기 싫어. 아, 사실 작년에도 이래놓고 결국은 안 해줬잖아. 뭐 하자는 거야? 따져서 부장한테 가요 하면서 얘가 충동질했던 내용을 여기서 떠올리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지? 봐봐 여기 나오지? 그 전날, 즉 전날, 어제의 전날 내가 세국의 맞은 보물이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바깥생이로 돌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붕붕붕 소리를 친다. 바이틴에서 샘물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까지 따뜻하고 꼭 꿈을 꾸는 것만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이 날라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했다. 거기 되게 중요해. 거기는 시험을 잘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봄봄이라는 제목하고도 연결을 할 수 있는데 봄이 되면 어때? 막 날씨가 포근해지고 아지랑이가 막 올라오고 만물이 소생하고 막 벌도 새도 막 날아다니고 꽃도 막 피고 막 그러잖아. 그지? 봄 탄다고 그래서 봄 탄다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작품의 제목과 연결이 되면서 사춘기 남녀의 춘정, 연애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유발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청춘기에 접어드니까 막 몸이 가만히 안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막 가뜩이나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자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막 소리를 부리면 원래 같으면 원래 어깨 으쓱으쓱하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밝은 애라서 원래 으쓱으쓱하고 일이 잘 되는데 웬일인지 다시 반도 갈리지 않아서 몸이 맥이 풀리고 막 짜증이 났어. 자 안냐 그러면서 이 망할 자식의 소 대리를 꺾어들라 이러면서
안냐 때문이 아니라 밑줄 점심을 읽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려가 났던 거야. 어휴 올해도 틀렸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래갖고 막 속을 상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여기부터 또 잘 보세요. 점순이는 뭐 글이 썩 이쁜 계집은 못 됐네. 가르치세요. 여기부터 이제 점순이 외양문서가 나와요.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그것도 아니래. 꼭 내 아내가 되어야만 지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래. 나보다 10년 아래니까 16인데 몸은 나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들은 현치들 키도 크건만 우아래 뭉툭한 것이 자 동그라미 감참해.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감참해 닮았다 그러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얘는 부정적으로 말한 거냐? 그건 아니야. 밑줄 쳐보세요. 얘는 감참해 닮았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외 중에 뭐가 제일 예쁘대? 참외 중에 이거는 오징어 중에 제일 예쁜 오징어란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감참외가 가장 맛있고 예쁘니까 말이다 라면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그란 콧고 커다란 눈은 서글선이란 좋고 좀 지쳐 찢었지만 입술은 밥술이나 혹혹이 먹음질 간이 좋다까지. 자 거기가 뭐냐면 여기 써있죠? 외양묘사. 얘는요 키가 작고 통통하고 동글동글 커다란 눈이야. 얘들아 여기에 막 쯔비같이 생긴 애 나오면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릴 거 아니야 그치? 점순이 쯔비 괜찮아? 안 어울리지? 쯔비 눈이 안 와? 알지? 로제 이런 애들 점순이 안 어울리잖아 그치? 되게 귀엽고 서글서글하고 조그맣고 그냥 귀엽게 생긴 애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얘는 또 어떤 애냐면 심지어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그만 아니냐. 한 가지 근데 결점이 있다면 가끔 가다 몸이 막 빨리 놀아.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풀밭에 깨박을 쳐서 헛두성이 밥을 먹인대.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착해? 뭐야 들어와가 아니라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봐 씻고 있다. 이런 남자 만나야 되는데 그지? 점순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그런데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밥채로 자 밑줄 성한밥채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얘들아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민준아? 정신 차리고 피곤해도 이게 다른 학교 교과서에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작품이야. 모르면 안 돼. 알았지? 잘 봐. 성한밥채로 이거 뭐냐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맨날 추리닝 바지에 머리도 잘 안 감고 나오는 여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원피스를 입고 화장 쫙 하고 머리를 세팅을 하고 나온 거야. 그러면 남자 주인공이 약간 눈빛이 달라지는 그런 장면 있지? 여기도 평상시와 다른 거야. 그러더니 내외를 해야 하니까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교과서에는 그림이 참 잘 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점순 이렇게 생겼어. 동글동글 귀엽지? 그러더니 조용히 내려놓더니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평상시도 이렇게 했던 거야.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밑줄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너무 귀여워. 자 여기 문제를 보다 보면은 자 문제를 보다 보면 아니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 보다 보면 옆에 날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꼭 해석을 하시면서 답을 해보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고개를 푹 숙이고 밥 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려는지 혹은 제 소리인지 밤낮 이만하다 말 텐가? 충동. 쫑알거린다. 잘 내외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나는 얼떨떨했어. 순진해 되게. 그 무슨 좋은 수나 있어가지고 물어봐. 그럼 어떡해? 장면 상상되세요? 바보같이 공주고 그럼 어떡해? 이랬어. 자, 점순이하고 내가 성격이 되게 대조된다는 거 보이죠? 별표. 성립시켜드려야지 뭘 어떡해? 이러면서 적극성. 대야지게 쏘아붙이고는 빨리 길어서 쭉 도망갔어.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봤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난다. 자 여기 또 마찬가지죠.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마음이 막 두근두근 막 이러는 거야. 며칠 내 부쩍 잘한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라면서 보세요. 이런 걸 멀쩡하게 안즉 어리다고 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장민을 도발하게 되고 부장한테까지 오게 된 겨. 이해됐어요? 라인이? 요걸 아는 게 중요해. 점순이가 그렇게 평상시랑 다르게 밥 주러 와가지고 현천이 내려놓더니 밤낮 이만하다 말 텐가? 성년시켜달라고 해서 어떡해? 라고 충동질을 하니까 이렇게 이런 애를 자꾸 어리다고 결혼 못 시켜준다고 한다니. 그래서 밤에 계속 생각하다가 일하기 싫어. 그래서 도발을 따지게 되고 부장한테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야. 알겠지?
그 라인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짚고 쉴게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제목의 의미가 나와요. 이거 분명히 학교에서 배우시게 될 거고 되게 중요합니다. 자, 봄을 두 번 쓴 이유. 봄, 봄이라고 두 번 쓴 이유는 3년이 넘도록 계속 머슴노릇만 하면서 장민에게 성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올해도 또 달라진 거 없이 또 순환이 되고 마지막에 가서도 또 화해하고 일하러 가거든요. 이건 또 반복될 것이다라는 암시. 그 다음에 그럼 왜 겨울점 겨울이 아니고 왜 봄점 봄이냐? 왜 봄이냐? 봄이라는 것은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르고 이 내가 일만 하고 묵묵하게 순진하고 멍청하게 일만 하던 내가 막 이렇게 충동질 당하기 너무 잘 어울리는 계절적 배경이죠. 그죠? 막 싱숭생숭해지고 막 물이 오르고 싹이 트는 봄이 되면 남녀 간에도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르고 막 연애하고 싶어지고 몸이 막 안달이 나는 그런 계절적 배경과 어울려서 그렇습니다. 됐나요? 안 어렵죠? 오케이. 잠깐 쉴게요. 너무 고생했어요. 제가 막 급하게 끝내려고. 화장실도 갔다